유방의 동정. 삼진을 평정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함양성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의 항복까지 받음으로써 유방의 세력은 점차 강대해졌다. 그런 유방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폐연에 남겨두고 온 부모와 처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그것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씨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제 항우를 칠 때가 되었으니 태공을 비롯한 대왕의 존속들이 모두 폐연에 계시므로 먼저 그분들을 모셔오지 않고서는 이를 꾀하기 어렵소. 대군을 이끌고 가다간 항우가 먼저 알고 태공께 해를 입힐 게 분명하고 조용히 모셔올 좋은 방법이 없겠소. 한신이 이렇게 묻자 왕릉이 나섰다. 제가 3년 전 남양 땅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을 때 주길, 주리 형제와 결이 형제를 맺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들 형제가 폐연 가까운 곳에서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들 형제와 함께 태공 일족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성사시키면 개국 제1의 공신이 되는 것이요. 이 보고를 들은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부친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왕릉에게 주었다. 왕릉은 편지를 품속에 간직한 다음 행상 차림으로 서주를 향해 떠났다. 이때 팽성에서는 항우가 대군을 보내 제, 양 두 나라를 공략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이 유방에게 항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항우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유방 그놈이 한중에서 나온 뒤로 잃어버린 땅만 장장 7,000리다.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가 유방과 한신 이놈들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자 범증이 계책을 내놓았다. 처음부터 함양을 공략했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 대장들이 제나라와 양나라 정벌에 나가 있는 데다 각국의 제후들이 우리 초나라를 배신하는 이때 대왕께서 경솔히 함양으로 떠나시면 팽성이 위험해집니다. 차라리 유방의 일족을 팽성으로 옮겨다 인질로 삼은 후 제와 양을 평정하고 유방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말을 옳게 생각한 항우는 즉시 대장 유신으로 하여금 군사 200명을 이끌고 폐연으로 가서 유방의 일족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유신은 즉시 폐연으로 내려가 태공을 비롯해 그의 일가 친척 120여 명을 모조리 데리고 팽성으로 출발했다. 유신이 폐연을 벗어나 30리가량 갔을 때 맞은편에서 세장수와 한때의 군마가 길을 막아섰다. 왕릉과 주길, 주리 형제의 군사들이었다. 한왕의 일족을 이리 모셔라. 나는 초패왕의 명을 받아 태공과 그의 일족을 잡아가는 중이거늘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왕릉이 대답 대신 유신을 단칼에 베어버리자 그 모습을 본 나머지 군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는 태공과 한왕 폐하의 흥복입니다. 어서 수레에 오르십시오. 서둘러 함양으로 모시겠습니다. 왕릉이 예를 갖추며 말하자 70이 넘은 태공은 뜻밖의 구원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마워했다. 왕릉은 항우가 보낸 추격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다. 한편 도망쳐온 유신의 부하들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항우는 노발대발하며 영포와 종림해로 하여금 3천의 군사를 이끌고 태공 일행의 뒤를 따르게 했다.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영포와 종림해의 추격대는 하남의 상성에 이르러 태공의 일행을 발견하게 되었다.
왕릉은 멀리 뒤에서 먼지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 추격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아챘다. 그는 곧 죽일 주리 형제를 불러 말했다. 그대들은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서 추격대를 막아주게. 그 틈에 나는 태공을 모시고 이곳을 빠져나가겠네.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추격대를 막아보겠습니다. 죽일 주리 형제는 왕릉이 태공과 함께 길을 재촉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추격대와 맞설 준비를 했다. 조금 지나서 영포와 종리매가 이끄는 추격대가 구름처럼 몰려왔다. 이 역적놈아! 태공을 이리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우리는 한왕의 명을 받들 뿐이다. 너야말로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는 게 좋을 것이다. 죽일이 호령이 끝나자마자 영포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가 죽일을 말 위에서 찍어 떨어뜨렸다. 이것을 본 주리는 자기 형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자 서둘러 말을 돌려 달아나다가 종리매가 쓴 화살에 맞아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죽일 주리는 물론 그들을 따르던 3,000명의 부하들은 영포와 종리매의 추격대에 의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한편 왕릉은 쉬지 않고 말을 달린 끝에 이틀 만에 낙양성 가까이에 이르렀지만 영포와 종리매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좁혀지고 있건만 늙은 태공과 어린아이들을 태운 수레를 무리하게 달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왕릉의 가슴은 조급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로 앞에서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태공을 마중 나온 주발과 진무의 군사들이었다. 왕릉 일행을 쫓던 영포와 종림의 추격대는 순식간에 한군에게 쫓기고 말았다. 한시름 놓은 왕릉 일행은 낙양성에 들어가 하남왕 신양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다시 함양을 향해 출발했다. 유방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임동까지 마중 나와 부친인 태공과 아내인 여후 그리고 태자를 맞이한 후 함께 함양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항우는 빈손으로 돌아온 영포와 종림애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도대체 왕릉이란 놈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침의 일을 그르친단 말이더냐? 그러자 범증이 나서서 말했다. 왕릉은 본시 패연 출신으로 그 무용이 출중해 유방이 크게 중용하고 있다 합니다. 다행히 왕릉의 아우 왕택이 지금 노모를 모시고 패연에 있으니 그 노모를 인질로 하여 왕릉을 부르십시오.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왕릉인지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항우는 즉시 왕릉의 노모를 팽성으로 붙잡아 오게 한 후 은밀히 왕릉에게 밀사를 보내어 그를 회유토록 했다. 한편 태공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곁에 두게 된 유방은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짐이 관중에 들어온 뒤로 민심이 수습되고 인근의 제후들도 귀순해 나라의 체제도 안정되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를 정벌하고자 하오. 그러니 경들의 계책을 말해보도록 하오. 한신이 먼저 아뢰었다. 지금 우리의 힘이 강성하기는 하나 동쪽에는 은왕, 사마왕이 버티고 있어 가볍게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은왕을 쳐서 한의 땅을 평정한 후 초패왕을 치소서. 그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요. 그렇다면 먼저 은왕을 정벌하도록 하오. 한치라도 빨리 항우를 치고 싶었던 유방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한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신은 즉시 영을 내려 전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나를 택하여 한해로 군대를 출진시켰다. 한해의 은왕 사마왕은 이 소식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즉시 군사를 나누어 성을 지키게 하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전략을 수기했다. 그때 모사 도만달이 나서며 말했다. 한신은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을 굳게 지키는 한편 속히 팽성에 사자를 보내 초패왕의 구원을 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대장 손인이 반대하고 나섰다. 아닙니다. 한군은 먼 길을 행군한 터라 장졸들이 모두 필요할 것이니 이때 급히 쳐나간다면 일거에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사마왕은 손인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맞서 싸우게 하는 한편 대장 왕유를 팽성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게 했다. 이때 한신은 한해성 50리 밖에 당도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무렵 손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대한 방비가 없을 한신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패한 손인은 말머리를 돌려 앞장서 달아났고 그의 장졸들은 대혼란에 빠진 채 앞을 다투어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후로 사마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는 다시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한편 사마왕의 서한을 가지고 팽성으로 달려갔던 왕유는 제나라를 치러 간 항우를 찾아 다시 제나라로 갔다. 진중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항우는 사마왕의 서한을 받아보고는 크게 놀랐다. 한해를 잃는다면 팽성도 위태롭게 된다. 항우는 즉시 항장과 계포를 불러 정병 3만을 이끌고 왕유와 함께 한해로 출진하게 했다. 한해성을 포위한 한신은 주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나 워낙 성이 견고한지라 20여일이 지나도록 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 적의 구원병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이에 대한 계책을 일러줄 것이니 모두들 그대로 따라주기 바라오. 한신이 여러 장수들에게 밀개를 속삭이니 장수들은 즉시 길을 내리고는 사방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해성의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급히 사마왕에게 보고하니 사마왕은 성루로 뛰어올라가 크게 웃으며 기뻐했다. 놈들이 초패왕의 구원군을 두려워하고 퇴각하는 것이니 이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모사 도만달이 앞을 막고 서서 간곡히 만류했다. 한신은 계략에 능한 자입니다. 틀림없이 거짓으로 퇴각하는 체하며 우리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섣불리 추격하다간 복병에게 낭패를 당하기 쉬우니 먼저 척후병을 내보내 적의 허시를 탐지케 하십시오. 사마왕은 도만달의 충고에 따라 척후병들을 풀어 적정을 탐지하게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척후병마다 하나같이 보고하길 한군의 후발대가 10열이 밖에 있을 뿐 선발대는 벌써 70열이 가까이 행군해 갔다는 것이었다. 사마왕은 자신의 추측이 맞은 것을 기뻐하며 손인과 위형 두 장수에게 각각 1만의 군사를 주어 먼저 적의 뒤를 쫓게 하고 자신은 친히 2만 5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나섰다. 제일 먼저 출발한 손인의 군대가 50여리를 추격해 갔지만 한군의 후발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후진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갑자기 길 옆 숲속에서 한나라의 복병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다. 크게 놀란 손인이 군사를 물리려 하자 한해대장 주발과 시무가 앞을 가로막고 달려들었다. 그들과 10여 합을 어울려 싸우다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음을 깨달은 손인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군사들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때 후진을 이끌고 달려온 위형은 손인이 쫓겨오는 것을 보고는 겨우 손인만을 구출해 함께 도망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왕은 군사들을 독려해 나오다가 패잔병들의 급보를 받고서야 대경실색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장수가 큰 칼을 휘두르며 뛰어나오더니 단 한 번의 접전으로 사마왕을 말 위에서 사로잡아 버렸다. 바로 한의 대장 번쾌였다. 손인과 위형도 20여리를 더 달아나다 결국 한군에 포위되어 항복하고 말았다. 성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도만달은 혼자서는 성을 지키기 어려움을 알고 성문을 크게 열게 한 후 항복의 깃발을 꽂았다. 날이 밝은 후 한해성에 입성한 한신은 백성들을 위무하는 한편 군사들을 단속해 추워도 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번쾌가 사마왕을 결박한 채 끌고 오자 한신은 친히 사마왕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상좌에 앉혔다. 사마왕은 의아한 듯 물었다. 나는 망국의 포로이거늘 어찌 이같이 대우하는 것이요? 그러자 한신이 정중히 위로하며 말했다. 저희 한왕께서 오로지 인의의 군사를 내시어 어진 일을 구하시는 터에 어찌 함부로 살인을 행하겠습니까? 대왕께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하여 한왕을 섬기신다면 자손 만대의 이 지위와 영광을 물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마왕은 즉시 여러 군현으로 경문을 전하여 빠짐없이 투항하게 하니 이로써 한해는 완전히 평정되고 한신은 즉시 사자를 한왕에게 보내 승전보를 올리게 했다. 한편 사마왕을 도우려 출동한 항장과 계포는 사마왕이 이미 항복해 한신이 한해성에 입성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대로 항우에게로 돌아갔다. 항우는 항장과 계포의 보고를 받고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펄펄 뛰었다. 너희들이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한해 땅을 유방에게 내주었단 말이냐? 그 죄를 물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곁에 있던 진평이 나서서 아뢰었다. 두 대장이 미처 당도하기 전에 한해가 이미 점령되었다고 하니 이는 두 대장만의 허물만도 아닙니다. 신이 이제 범아부와 상의하여 일군을 이끌고 나가 한해 땅을 회복하겠사오니 폐하께선 그동안 제 나라와 양나라를 속히 평정하신 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진평의 말을 듣는 항우는 더욱 분통이 터졌다. 네가 앞서 사마왕이 구원을 청할 때는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제 한해 땅을 빼앗긴 뒤에야 새삼스레 군사를 인솔해 원정을 나가겠단 말이냐. 내 놈도 마찬가지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항장과 계포를 내쫓고 진평의 관직을 박탈해버렸다.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온 진평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패왕이 분시 덕이 없는 데다가 함부로 사람을 욕보이니 차라리 한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마음을 정한 진평은 이튿날 새벽 집을 빠져나가 함양으로 길을 재촉했다. 유방은 진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 내 지난날 홍문연에서 항우에게 변을 당할 뻔했을 때 선생의 도움을 받은 후 지금껏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같이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구려. 유방은 즉시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고 참승 전호군까지 겸임하게 했다. 진평이 귀순하고 얼마 후 상산왕 장이까지 귀순해 오니 유방의 기분은 한껏 고조되었다. 마침내 유방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말했다. 짐이 한중에서 함양으로 돌아온 후로 제후 당상이 다투어 귀순해 오고 또한 군사의 수도 크게 늘어 지금은 50만에 이르고 있어. 이제 짐이 친히 대군을 통솔해 항우를 칠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폐하의 위엄은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으며
또 이제 군사는 강하고 병량은 충분하니 바야흐로 동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출정하시어 항우를 사로잡고 지난날의 수치를 설분하십시오. 문무백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뢰었으나 장량만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군세가 막강하고 폐하의 위명이 천하에 떨치고 있음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때가 아닌 줄 아랩니다. 근자의 천문을 보아도 추성이 빛을 잃고 흐려져 있으니 좀 더 때를 기다려 나가심이 옳을까 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진 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문무백관을 둘러보며 말했다. 침의 뜻은 정해졌으니 경들은 더 이상 침의 뜻을 거역치 말고 출군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오. 유방은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횡하니 내전으로 들어갔다. 장량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몹시 실망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출전 준비를 마친 유방은 200여 명의 장수와 45만의 대군을 이끄는 한편 부친 태공과 아내 여후, 두 왕자까지 수레에 태우고 함양성을 나와 낙양을 향해 진군했다. 그곳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있던 한신과 합세하기 위해서였다. 유방의 대군이 낙양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신은 하남왕 신양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와 영접했다. 이들이 낙양성에 당도하자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환영했다. 그 중에서 나이가 90이나 되는 노인 셋이 어가 앞으로 나와 엎드려 아뢰었다. 그들은 지난해 항우가 의제를 시해했을 때 의제의 시체를 찾아내어 침주에 장사 지내준 자들로 세상에서는 그들 세 노인을 동삼로라고 불렀다. 저희 늙은이들은 대왕께서 친히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뢰올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유방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혈로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덕이 있는 자는 흥하고 덕이 없는 자는 망하는 법인데 무도한 항우는 의제를 시해하고 천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군사를 움직임에 있어 그 명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셨다면 설사 싸움에서 이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귀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오나 대왕께서 먼저 의제를 위해 성대의 장례를 치르고 제후들에게 경문을 돌려 항우의 죄를 물은 후 치신다면 그 누가 대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동삼로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유방이 동삼로에게 각각 비단 한 필과 쌀 한 섬을 하사하며 거듭 치하하니 동삼로 역시 유방의 배려에 감사해하며 물러갔다. 이윽고 낙양성에 입성한 유방은 한신과 상의한 후 즉시 의제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손수 경문을 써서 제후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항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제후들이 앞을 다투어 귀복해오니 불과 한 달 사이에 유방의 군사는 60만으로 늘어났다.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한신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의 군사가 60만에 이르렀어. 이만하면 가히 항우를 칠만하지 않겠어. 그러나 한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참고로 군사는 흉기요, 싸움은 위태로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삼군의 생사와 국가의 안위가 모두 여기에 달렸으므로 반드시 때를 살피고 지리를 밝힌 연후에 군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군사의 수만을 믿고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요사이 천문을 살펴보건대 심히 불길합니다. 하오니 군량을 비축하고 군마를 조련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항우가 제 나라와 양나라를 정벌 중인 이때를 놓치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요. 원수는 본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관중을 지키고 있으시오. 이번에는 내가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나가 반드시 이기고 올 것이요. 유방이 이렇듯 완고하게 나오자 한신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장량이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시 간곡하게 아뢰었다. 신도 대원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짐의 뜻은 이미 함양에서부터 결정된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고 더는 다른 말 마시오. 유방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나서서 말했다. 항우의 무용은 천하에 그 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니 우리 진종의 그를 당할 장수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한신의 말을 들은 여기기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대원수의 생각이 그와 같다면 폐하를 모시고 나아가 싸워 공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중은 우리에게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아직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싸움에 패하신다면 어떤 변개가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본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삼진을 수비하면서 관중을 안정되게 하는 일이 근본을 잃지 않는 만전지책이 될 것입니다. 한신은 이같이 대답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대원수의 인장을 끌러 유방에게 바쳤다. 인장을 받아든 유방의 태도는 사뭇 냉랭하기까지도 했다. 한신은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물러나와 그 길로 총총히 함양으로 돌아갔다. 유방이 대군을 이끌고 낙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진유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때까지 묵묵히 유방을 따르던 장량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신의 고조인 한왕이 항우에게 멸망당한 후 그의 손자인 희신이 이곳에서 촌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왕으로 삼아 진류를 지키게 하신다면 이 또한 한나라의 신하가 될 것이며 신도 고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장량의 말을 들은 유방은 흔쾌히 승낙했다. 참 좋은 생각이요. 선생의 말대로 하리다. 유방은 즉시 행군을 멈추고 부절을 만들어 장량에게 주고 희신을 한왕으로 봉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장량이 작별을 고하려 하자 유방은 아쉬운 대로 말했다. 희신을 왕으로 봉하는 일을 마치거든 속히 짐에게로 돌아오시오. 짐은 한시라도 선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만사를 신중히 하십시오. 먼저 군사를 지휘할 총대장을 임명하시어 삼군의 규율을 바로잡게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신은 속히 일을 마치고 한 달 안에 팽성으로 가 폐하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신에 이어 장량마저 유방의 곁을 떠나니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지무와 용병에 뛰어난 두 기재가 떠난 유방의 앞날에 서서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튿날 유방이 대군을 이끌고 변하에 당도했을 때였다. 수백 척의 배가 왕복하면서 군사들을 실어 나르는 동안 군사 하나가 실족해 강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군사들이 동요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우는 여지없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유방은 장량의 말을 떠올리고
여기기와 육가를 불렀다. 군중의 군율이 저 지경이거늘 어찌 군대라 할 수 있겠어. 군졸 하나가 빠졌다고 저런 소동이 일어나다니. 어서 서둘러 삼군의 총대장을 뽑아 군율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소. 내 생각으론 위표가 총대장의 적임일 것 같은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여기기와 육가는 입을 모아 반대했다. 불가합니다. 위표는 원래 말만 앞서고 실행이 없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인간됨이 오만하여 따르는 장수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에게 중임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유방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요. 출신으로만 따져도 한신이 반딧불이와 같다면 위표는 보름달과 같소. 더구나 짐이 그를 총대장으로 임명한 이상 누가 감히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요. 유방은 기어이 위표를 불러 그에게 원수의 인장을 내주며 즉시 팽성을 향해 진군하도록 명했다. 행군 도중 유방은 무슨 생각에선지 육가를 불러 물었다. 지금 팽성을 지키는 장수가 누군지 아오? 팽월이라는 자로 용맹하긴 하나 지략이 부족한 장수입니다. 항우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터라 지난번 논공 행상 때 아무 차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서찰을 가지고 팽성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 보도록 하오. 육가가 명을 받고 팽월을 찾아가자 팽월은 뜻밖에도 육가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는 육가가 내민 유방의 서찰을 읽어보고는 육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내 비록 초패왕의 그늘에 있었으나 한왕의 덕을 사모한 지 오래였어. 이렇게 한왕의 간곡한 친필마저 얻었으니 내 어찌 성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팽월은 성문을 활짝 열고 육가를 따라 나가 유방을 영접했다. 이리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팽성에 입성한 유방은 팽월의 공을 칭찬하며 상국의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는 즉시 크게 잔치를 베풀어 모든 군사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모처럼 만에 질펀한 주흥에 빠져들었다. 이때 후궁에는 항우의 부인인 우희가 있었는데 그 사촌동생 우자기는 팽월의 배반을 알고는 즉시 우희와 항우의 일족을 모조리 데리고 팽성을 빠져나갔다. 우자기가 밤을 새워가며 수레를 달려 제 나라를 치고 있는 항우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고하자 항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분해했다. 유방, 이놈이 감히 내 궁시를 더럽히다니. 내 당장 이놈을 죽여 치욕을 씻으리라. 항우는 곧 용저와 종림에게 계속 제 나라를 치게 하고 스스로 3만 5천의 정병을 이끌고 팽성을 향해 돌풍같이 달려갔다. 이틀 후 팽성에서 30리 떨어진 휴수 강가에 진을 친 항우는 사자를 시켜 유방에게 전설을 띄웠다. 유방은 즉시 위표를 불러 출전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다. 위표는 군사를 5대로 나누어 제1대는 은왕 사마왕이, 제2대는 하남왕 신양, 제3대는 상산왕 장이, 제4대는 유방이 친히 여러 장수들과 함께 출전토록 했으며 자신은 제5대를 맡아 후진을 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하우영, 사마흔, 동예, 유택, 네 장수로 하여금 태공과 여후 두 왕자를 보호하며 팽성을 지키게 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팽성을 나선 유방의 대군은 성박 심리 지점에 진을 친 다음 진과 북을 요란하게 울리며 싸움을 복돋았다. 이에 질세라 초나라 진영에서도 함성 소리 드높은 가운데 용봉 1월의 깃발을 좌우에 늘어세운 항우가 말을 휘몰아 나오면서 크게 외쳤다. 유방 내 이놈! 내 이놈을 사로잡아 갈갈이 찢어놓고 말리라!
이에 제1대의 은왕 사마왕이 창을 휘두르며 항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항우가 이것을 보고 꾸짖었다. 내가 너를 봉하여 은왕을 삼았거늘 어찌하여 배은하는 것이냐? 내 의제의 한을 풀기 위해 무도한 자를 없애려는 것인데 네가 도리어 배은을 운운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항우는 대로하여 초천검을 휘두르며 사마왕에게 달려드니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한 사마왕은 단 1한 만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항우는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양떼 속에 뛰어든 한 마리의 호랑이와도 같았다. 그 뒤를 초군들이 휘몰아치니 한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넘어갔다. 항우는 어느새 제2대의 하남왕 신양과 맞닥뜨렸다. 말을 걸어 볼 것도 없이 항우의 초천검이 또 한 번 번쩍이더니 신양의 목도 땅바닥에 뒹굴었다. 이때 무수한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유방이 여러 장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항우는 유방을 보자 고리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내 너를 특별히 한왕에 봉해 주었거늘 무엇이 부족해서 함부로 내 영토를 침범한단 말이냐? 항우의 기세는 땅을 흔들었고 그의 오추마는 비호와도 같았다. 항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유방에게로 달려들자 번쾌, 시무, 주발, 근흡, 주란 5장수가 일제히 달려들어 항우를 협공했다. 그러나 항우는 조금도 겁내는 기색 없이 왼손에는 방천극을, 오른손에는 초천검을 휘두르며 5장수 모두와 대적했다. 이를 본 초군의 진영에서는 환초, 개포, 우자기가 대군을 독려하여 휘몰아쳐오자 유방과 한군의 장수들은 그 형세를 이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제5대의 위표가 유방을 구하기 위해 항우 앞을 가로막았다. 위표를 본 항우는 이를 갈면서 호통을 쳤다. 이 은혜를 배반한 역적놈이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위표가 대답 대신에 큰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함께 어우러져 싸우기를 10여 합에 이르렀을 때 항우가 갑자기 철편을 꺼내어 위표의 투구를 향해 힘껏 휘둘렀다. 깜짝 놀란 위표가 고개를 숙여 피하다가 등허리를 얻어맞고는 말등에 엎드린 채 그대로 도망을 쳤다. 이에 항우는 더욱 군사를 휘몰아 한군을 모두 추산하니 그 피가 곳곳에 작은 여울을 만들고 시체는 들에 가득 쌓여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유방은 초군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간신히 도망쳐 습속에 몸을 숨긴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군사는 100여 명에 불과했고 번케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행방이 묘연했다. 유방이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팽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유택이 겨우 몇 기의 군사만을 이끌고 유방에게 달려왔다. 사마한과 동해가 초군에 항복하여 폐하의 존성 모두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이냐. 장량과 한신의 간언을 듣지 않다가 오늘이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유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탄식을 내뱉었다. 이때 벼랑간 저만치 멀리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초군이 쳐들어왔다. 이제 날개가 있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니 내 명도 이것으로 다하였구나. 바야흐로 유방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동남쪽으로부터 난데없는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자 초군은 모두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유방은 속으로 괴이하게 여기며 길을 찾아 도망쳤다. 문득 희미한 빛이 앞길을 비춰주어 그 빛을 따라서 20여리를 달려가자 어느 틈엔가 바람은 치고 사방이 다시 전과 같이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군졸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유방을 놓친 항우는 다시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공과 옹치 두 장수에게 유방을 뒤쫓도록 했다. 유방이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렸건만 말도 기운이 다 있는지 어느새 초의 대장 정공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체념한 유방은 말을 멈추고는 정공에게 말했다. 내가 듣건대 어진 사람은 강한 것을 꺼리고 약한 것을 돕는다고 하니 장군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든. 이대로 달아나게 해주시오. 훗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리다. 그러나 굳이 강포한 항우를 위해 이 유방을 죽이려 한다면 내 구태여 사양하지 않을 것이니 포박해 가시오. 정공은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소장이 평소 대왕을 사모해온 터에 어찌 대왕을 생포하겠습니까? 오늘 일은 대왕과 소장만이 아는 것으로 하고 속히 피하십시오. 고맙소이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유방은 정공에게 깊이 감사한 후 다시 동남쪽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고 정공은 허공에 화살을 쏘며 쫓아가는 척하다 찜찜 말을 돌려 돌아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극심한 피로와 갈증이 엄습해왔으나 유방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그렇게 30리를 더 달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인가의 불빛이 보였다. 유방은 그쪽으로 말을 몰아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노인은 금포 위에 금갑을 걸친 유방을 보자 지체가 높음을 알고 정중히 집 안으로 맞아들인 다음 음식을 내놓았다. 뵙기에 왕궁이신 것 같은데 어인일로 이 밤에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유방이란 사람으로 팽성에서 항우와 싸우다 패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노인은 그대로 꿇어 엎드리며 절을 올렸다. 소인이 대왕을 사모한 지 오래인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조난을 뵙게 되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방은 감사하기를 맞이 않으며 노인의 이름을 물었다. 소인은 척가라 하며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신의 일족이므로 마을 이름을 척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공께서는 자제분을 몇이나 두시었어? 자식이라고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나이 18입니다. 일찍이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난 허부라는 이가 제 여식을 보고는 훗날 대기할 몸이라고 했는데 오늘 대왕께서 소인의 집에 왕림하셨으니 이 아이로 하여금 시봉을 들게 하겠습니다.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척가는 기어이 딸을 불러내어 유방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유방이 보니 한 송이 복숭아꽃 같은 수려한 미모와 몸매 또한 빼어났다. 유방은 넋을 잃고 처녀를 바라보다가 옥대를 풀어 척가에게 주며 말했다. 내 마음의 증표로 주는 것이니 받아두시오. 척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옥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딸 척희로 하여금 유방을 모시도록 했다. 유방은 그날 밤 척희의 규중에서 지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유방은 척가에게 작별을 구했다. 척가는 척희를 옆에 데리고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폐하께서 이제 떠나시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하루속히 패군을 수습한 연후에 곧 사람을 보내 척희를 데려가리다. 척가장을 빠져나온 유방은 남쪽을 향해 다시 말을 달렸다. 10리쯤 지났을 때 맞은편에서 한때의 인마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초나라 군사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유방은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감추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앞선 대장은 등공 하우영이었다. 유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뛰쳐나와 큰 소리로 불렀다. 등공! 거기 오는 장수가 등공이 아니요. 하우영은 유방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에서 뛰어내렸다. 무사하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변심한 사마흔과 동해가 태공을 비롯한 존속들을 인질로 삼아 초군을 끌어들인 까닭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태자님과 왕자님만을 구출해 오는 길입니다. 유방은 하우영을 부여잡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경의 용맹으로 내 자식은 구했으나 태공과 여후의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지만 태자님과 왕자님께서 건재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그제야 자신의 두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린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등공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 유방은 철모르는 두 아들과 하우영을 번갈아 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하우영을 재촉하여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이윽고 멀리 변하의 동쪽까지 가서야 진영을 세우고 군사들을 쉬게 했다. 며칠 후 장량과 진평이 구원군을 이끌고 유방의 진영에 도착했다. 장량이 유방 앞에 배복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패곤하신 뒤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모아왔는데 이처럼 건재하신 폐하를 배우니 참으로 천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손을 잡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생의 충간을 듣지 않았다가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을 잃고 내 일족까지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후회가 막급이요. 장량은 그런 유방을 위로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지난 일들은 깨끗이 잊으시고 앞날을 대비토록 하십시오. 지금 이곳은 앞에 큰 강이 가로놓여 있어 만일 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서둘러 영양성으로 입성하시어 제후들의 군사들을 모은 후 다시 한신을 불러 팽성에서의 패전을 서력하게 하십시오. 유방은 장량의 진언에 따라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영양성으로 향했다. 영양성을 지키고 있던 한일휴는 성방 멀리까지 나와 유방 일행을 맞아들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는 사이에 그동안 종적이 묘연했던 번케를 비롯해 주발, 왕릉, 위표 등이 각자 패군들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유방은 위표를 불러 크게 꾸짖고는 그에게 주었던 대원수의 인장을 도로 빼앗았다. 위표는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평양성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유방의 동정. 삼진을 평정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함양성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의 항복까지 받음으로써 유방의 세력은 점차 강대해졌다. 그런 유방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폐연에 남겨두고 온 부모와 처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그것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신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제 항우를 칠 때가 되었으니 태공을 비롯한 대왕의 존속들이 모두 폐연에 계시므로 먼저 그분들을 모셔오지 않고서는 이를 꾀하기 어렵소. 대군을 이끌고 가다간 항우가 먼저 알고 태공께 해를 입힐 게 분명하고 조용히 모셔올 좋은 방법이 없겠소. 한신이 이렇게 묻자 왕릉이 나섰다.
제가 3년 전 남양 땅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을 때 주길, 주리 형제와 결이 형제를 맺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들 형제가 폐연 가까운 곳에서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들 형제와 함께 태공 일족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성사시키면 개국 제1의 공신이 되는 것이요. 이 보고를 들은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부친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왕릉에게 주었다. 왕릉은 편지를 품속에 간직한 다음 행상차림으로 서주를 향해 떠났다. 이때 팽성에서는 항우가 대군을 보내 제, 양 두 나라를 공략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이 유방에게 항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항우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유방 그놈이 한중에서 나온 뒤로 잃어버린 땅만 장장 7천리다.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가 유방과 한신 이놈들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자 범증이 계책을 내놓았다. 처음부터 함양을 공략했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 대장들이 제나라와 양나라 정벌에 나가 있는 데다 각국의 제후들이 우리 초나라를 배신하는 이때 대왕께서 경솔히 함양으로 떠나시면 팽성이 위험해집니다. 차라리 유방의 일족을 팽성으로 옮겨다 인질로 삼은 후 제와 양을 평정하고 유방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말을 옳게 생각한 항우는 즉시 대장 유신으로 하여금 군사 200명을 이끌고 폐연으로 가서 유방의 일족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유신은 즉시 폐연으로 내려가 태공을 비롯해 그의 일가 친척 120여 명을 모조리 데리고 팽성으로 출발했다. 유신이 폐연을 벗어나 30리가량 갔을 때 맞은편에서 세장수와 한때의 군마가 길을 막아섰다. 왕릉과 주길 주리 형제의 군사들이었다. 한왕의 일족을 이리 모셔라. 나는 초패왕의 명을 받아 태공과 그의 일족을 잡아가는 중이거늘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왕릉이 대답 대신 유신을 단칼에 베어버리자 그 모습을 본 나머지 군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는 태공과 한왕 폐하의 흥복입니다. 어서 수레에 오르십시오. 서둘러 함양으로 모시겠습니다. 왕릉이 예를 갖추며 말하자 70이 넘은 태공은 뜻밖의 구원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마워했다. 왕릉은 항우가 보낸 추격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다. 한편 도망쳐온 유신의 부하들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항우는 노발대발하며 영포와 종림해로 하여금 3천의 군사를 이끌고 태공 일행의 뒤를 따르게 했다.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영포와 종림해의 추격대는 하남의 상성에 이르러 태공의 일행을 발견하게 되었다. 왕릉은 멀리 뒤에서 먼지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 추격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아챘다. 그는 곧 주길 주리 형제를 불러 말했다. 그대들은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서 추격대를 막아주게. 그 틈에 나는 태공을 모시고 이곳을 빠져나가겠네.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추격대를 막아보겠습니다. 주길 주리 형제는 왕릉이 태공과 함께 길을 재촉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추격대와 맞설 준비를 했다. 조금 지나서 영포와 종림해가 이끄는 추격대가 구름처럼 몰려왔다. 이 역적놈아! 태공을 이리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우리는 한왕의 명을 받들 뿐이다. 너야말로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는 게 좋을 것이다. 주길이 호령이 끝나자마자 영포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가 주길을 말 위에서 찍어 떨어뜨렸다.
이것을 본 주리는 자기 형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자 서둘러 말을 돌려 달아나다가 종림매가 쓴 화살에 맞아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죽일 주리는 물론 그들을 따르던 3,000명의 부하들은 영포와 종림매의 추격대에 의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한편 왕릉은 쉬지 않고 말을 달린 끝에 이틀 만에 낙양성 가까이에 이르렀지만 영포와 종림매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좁혀지고 있건만 늙은 태공과 어린아이들을 태운 수레를 무리하게 달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왕릉의 가슴은 조급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로 앞에서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태공을 마중 나온 주발과 진무의 군사들이었다. 왕릉 일행을 쫓던 영포와 종림의 추격대는 순식간에 한군에게 쫓기고 말았다. 한시름 놓은 왕릉 일행은 낙양성에 들어가 하남왕 신양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다시 함양을 향해 출발했다. 유방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임동까지 마중 나와 부친인 태공과 아내인 여후 그리고 태자를 맞이한 후 함께 함양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항우는 빈손으로 돌아온 영포와 종림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도대체 왕릉이란 놈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침의 일을 그르친단 말이더냐? 그러자 범증이 나서서 말했다. 왕릉은 본시 패연 출신으로 그 무용이 출중해 유방이 크게 중용하고 있다 합니다. 다행히 왕릉의 아우 왕택이 지금 노모를 모시고 패연에 있으니 그 노모를 인질로 하여 왕릉을 부르십시오.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왕릉인지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항우는 즉시 왕릉의 노모를 팽성으로 붙잡아 오게 한 후 은밀히 왕릉에게 밀사를 보내어 그를 회유토록 했다. 한편 태공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곁에 두게 된 유방은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짐이 관중에 들어온 뒤로 민심이 수습되고 인근의 제후들도 귀순해 나라의 체제도 안정되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를 정벌하고자 하오. 그러니 경들의 계책을 말해보도록 하오. 한신이 먼저 아뢰었다. 지금 우리의 힘이 강성하기는 하나 동쪽에는 은왕, 사마왕이 버티고 있어 가볍게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은왕을 쳐서 한의 땅을 평정한 후 초패왕을 치소서. 그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요. 그렇다면 먼저 은왕을 정벌하도록 하오. 한치라도 빨리 항우를 치고 싶었던 유방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한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신은 즉시 영을 내려 전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나를 택하여 한해로 군대를 출진시켰다. 한해의 은왕 사마왕은 이 소식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즉시 군사를 나누어 성을 지키게 하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전략을 수기했다. 그때 모사 도만달이 나서며 말했다. 한신은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을 굳게 지키는 한편 속히 팽성에 사자를 보내 초패왕의 구원을 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대장 손인이 반대하고 나섰다. 아닙니다. 한군은 먼 길을 행군한 터라 장졸들이 모두 필요할 것이니 이때 급히 쳐나간다면 일거에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사마왕은 손인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맞서 싸우게 하는 한편 대장 왕유를 팽성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게 했다. 이때 한신은 한해성 50리 밖에 당도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무렵 손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대한 방비가 없을 한신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패한 손인은 말머리를 돌려
앞장서 달아났고 그의 장졸들은 대혼란에 빠진 채 앞을 다투어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후로 사마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는 다시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한편 사마왕의 서한을 가지고 팽성으로 달려갔던 왕유는 제 나라를 치러 간 항우를 찾아 다시 제 나라로 갔다. 진중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항우는 사마왕의 서한을 받아보고는 크게 놀랐다. 한해를 잃는다면 팽성도 위태롭게 된다. 항우는 즉시 항장과 계포를 불러 정병 3만을 이끌고 왕유와 함께 한해로 출진하게 했다. 한해성을 포위한 한신은 주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나 워낙 성이 견고한지라 20여일이 지나도록 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 적의 구원병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이에 대한 계책을 일러줄 것이니 모두들 그대로 따라주기 바라오. 한신이 여러 장수들에게 밀개를 속삭이니 장수들은 즉시 길을 내리고는 사방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해성의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급히 사마왕에게 보고하니 사마왕은 성루로 뛰어올라가 크게 웃으며 기뻐했다. 놈들이 초패왕의 구원군을 두려워하고 퇴각하는 것이니 이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모사 도만달이 앞을 막고 서서 간곡히 만류했다. 한신은 계략에 능한 자입니다. 틀림없이 거짓으로 퇴각하는 체하며 우리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섣불리 추격하다간 복병에게 낭패를 당하기 쉬우니 먼저 척후병을 내보내 적의 허시를 탐지케 하십시오. 사마왕은 도만달의 충고에 따라 척후병들을 풀어 적정을 탐지하게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척후병마다 하나같이 보고하길 한군의 후발대가 10열이 밖에 있을 뿐 선발대는 벌써 70열이 가까이 행군해 갔다는 것이었다. 사마왕은 자신의 추측이 맞은 것을 기뻐하며 손인과 위형 두 장수에게 각각 1만의 군사를 주어 먼저 적의 뒤를 쫓게 하고 자신은 친히 2만 5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나섰다. 제일 먼저 출발한 손인의 군대가 50여리를 추격해 갔지만 한군의 후발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후진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갑자기 길 옆 숲속에서 한나라의 복병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다. 크게 놀란 손인이 군사를 물리려 하자 한해대장 주발과 시무가 앞을 가로막고 달려들었다. 그들과 10여 합을 어울려 싸우다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음을 깨달은 손인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군사들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때 후진을 이끌고 달려온 위형은 손인이 쫓겨오는 것을 보고는 겨우 손인만을 구출해 함께 도망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왕은 군사들을 독려해 나오다가 패잔병들의 급보를 받고서야 대경실색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장수가 큰 칼을 휘두르며 뛰어나오더니 단 한 번의 접전으로 사마왕을 말 위에서 사로잡아 버렸다. 바로 한해 대장 번쾌였다. 손인과 위형도 20여리를 더 달아나다 결국 한군에 포위되어 항복하고 말았다. 성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도만달은 혼자서는 성을 지키기 어려움을 알고 성문을 크게 열게 한 후 항복의 깃발을 꽂았다. 날이 밝은 후 한해성에 입성한 한신은 백성들을 위무하는 한편 군사들을 단속해 추워도 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번쾌가 사마왕을 결박한 채 끌고 오자 한신은 친히 사마왕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상좌에 앉혔다. 사마왕은 의아한 듯 물었다. 나는 망국의 포로이거늘
어찌 이같이 대우하는 것이요? 그러자 한신이 정중히 위로하며 말했다. 저희 한왕께서 오로지 인의의 군사를 내시어 어진 일을 구하시는 터에 어찌 함부로 살인을 행하겠습니까? 대왕께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하여 한왕을 섬기신다면 자손 만대의 이 지위와 영광을 물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마왕은 즉시 여러 군현으로 경문을 전하여 빠짐없이 투항하게 하니 이로써 한해는 완전히 평정되고 한신은 즉시 사자를 한왕에게 보내 승전보를 올리게 했다. 한편 사마왕을 도우려 출동한 항장과 계포는 사마왕이 이미 항복해 한신이 한해성에 입성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대로 항우에게로 돌아갔다. 항우는 항장과 계포의 보고를 받고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펄펄 뛰었다. 너희들이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한해 땅을 유방에게 내주었단 말이냐? 그 죄를 물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곁에 있던 진평이 나서서 아뢰었다. 두 대장이 미처 당도하기 전에 한해가 이미 점령되었다고 하니 이는 두 대장만의 허물만도 아닙니다. 신이 이제 범아부와 상의하여 일군을 이끌고 나가 한해 땅을 회복하겠사오니 폐하께선 그동안 제 나라와 양나라를 속히 평정하신 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진평의 말을 듣는 항우는 더욱 분통이 터졌다. 네가 앞서 사마왕이 구원을 청할 때는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제 한해 땅을 빼앗긴 뒤에야 새삼스레 군사를 인솔해 원정을 나가겠단 말이냐. 내 놈도 마찬가지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항장과 계포를 내쫓고 진평의 관직을 박탈해버렸다.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온 진평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패왕이 분시 덕이 없는 데다가 함부로 사람을 욕보이니 차라리 한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마음을 정한 진평은 이튿날 새벽 집을 빠져나가 함양으로 길을 재촉했다. 유방은 진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 내 지난날 홍문연에서 항우에게 변을 당할 뻔했을 때 선생의 도움을 받은 후 지금껏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같이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구려. 유방은 즉시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고 참승 전호군까지 겸임하게 했다. 진평이 귀순하고 얼마 후 상산왕 장이까지 귀순해 오니 유방의 기분은 한껏 고조되었다. 마침내 유방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말했다. 짐이 한중에서 함양으로 돌아온 후로 제후 당상이 다투어 귀순해 오고 또한 군사의 수도 크게 늘어 지금은 50만에 이르고 있어. 이제 짐이 친히 대군을 통솔해 항우를 칠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폐하의 위엄은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으며 또 이제 군사는 강하고 병량은 충분하니 바야흐로 동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출정하시어 항우를 사로잡고 지난날의 수치를 설분하십시오. 문무백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뢰었으나 장량만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군세가 막강하고 폐하의 위명이 천하에 떨치고 있음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때가 아닌 줄 아랩니다. 근자의 천문을 보아도 추성이 빛을 잃고 흐려져 있으니 좀 더 때를 기다려 나가심이 옳을까 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진 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문무백관을 둘러보며 말했다. 짐의 뜻은 정해졌으니 경들은 더 이상 짐의 뜻을 거역치 말고 출군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오.
유방은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횡하니 내전으로 들어갔다. 장량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몹시 실망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출전 준비를 마친 유방은 200여 명의 장수와 45만의 대군을 이끄는 한편 부친 태공과 아내 여후, 두 왕자까지 수레에 태우고 함양성을 나와 낙양을 향해 진군했다. 그곳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있던 한신과 합세하기 위해서였다. 유방의 대군이 낙양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신은 하남왕 신양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와 영접했다. 이들이 낙양성에 당도하자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환영했다. 그 중에서 나이가 90이나 되는 노인 셋이 어가 앞으로 나와 엎드려 아래였다. 그들은 지난해 항우가 의제를 시해했을 때 의제의 시체를 찾아내어 침주에 장사 지내준 자들로 세상에서는 그들 세 노인을 동삼로라고 불렀다. 저희 늙은이들은 대왕께서 친히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래 올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유방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혈로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덕이 있는 자는 흥하고 덕이 없는 자는 망하는 법인데 무도한 항우는 의제를 시해하고 천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군사를 움직임에 있어 그 명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셨다면 설사 싸움에서 이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귀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오나 대왕께서 먼저 의제를 위해 성대의 장례를 치르고 제후들에게 경문을 돌려 항우의 죄를 물은 후 치신다면 그 누가 대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동삼로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유방이 동삼로에게 각각 비단 한 필과 쌀 한 섬을 하사하며 거듭 치하하니 동삼로 역시 유방의 배려에 감사해하며 물러갔다. 이윽고 낙양성에 입성한 유방은 한신과 상의한 후 즉시 의제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손수 경문을 써서 제후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항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제후들이 앞을 다투어 귀복해오니 불과 한 달 사이에 유방의 군사는 60만으로 늘어났다.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한신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의 군사가 60만에 이르렀어. 이만하면 가히 항우를 칠만하지 않겠어. 그러나 한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자고로 군사는 흉기요, 싸움은 위태로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삼군의 생사와 국가의 안위가 모두 여기에 달렸으므로 반드시 때를 살피고 지리를 밝힌 연후에 군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군사의 수만을 믿고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요사이 천문을 살펴보건대 심히 불길합니다. 하오니 군량을 비축하고 군마를 조련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항우가 제 나라와 양나라를 정벌 중인 이때를 놓치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요. 원수는 본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관중을 지키고 있으시오. 이번에는 내가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나가 반드시 이기고 올 것이요. 유방이 이렇듯 완고하게 나오자 한신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장량이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시 간곡하게 아뢰었다. 신도 대원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짐의 뜻은 이미 함양에서부터 결정된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고 더는 다른 말 마시오. 유방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나서서 말했다. 항우의 무용은 천하에 그 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니 우리 진종의 그를 당할 장수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한신의 말을 들은 여기기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대원수의 생각이 그와 같다면 폐하를 모시고 나아가 싸워 공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중은 우리에게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아직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싸움에 패하신다면 어떤 변개가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본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삼진을 수비하면서 관중을 안정되게 하는 일이 근본을 잃지 않는 만전지책이 될 것입니다. 한신은 이같이 대답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대원수의 인장을 끌러 유방에게 바쳤다. 인장을 받아든 유방의 태도는 사뭇 냉랭하기까지도 했다. 한신은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물러나와 그 길로 총총히 함양으로 돌아갔다. 유방이 대군을 이끌고 낙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진유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때까지 묵묵히 유방을 따르던 장량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신의 구조인 한왕이 항우에게 멸망당한 후 그의 손자인 희신이 이곳에서 촌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왕으로 삼아 진류를 지키게 하신다면 이 또한 한나라의 신하가 될 것이며 신도 고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장량의 말을 들은 유방은 흔쾌히 승낙했다. 참 좋은 생각이요. 선생의 말대로 하리다. 유방은 즉시 행군을 멈추고 부절을 만들어 장량에게 주고 희신을 한왕으로 봉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장량이 작별을 구하려 하자 유방은 아쉬운 대로 말했다. 희신을 왕으로 봉하는 일을 마치거든 속히 짐에게로 돌아오시오. 짐은 한시라도 선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만사를 신중히 하십시오. 먼저 군사를 지휘할 총대장을 임명하시어 삼군의 규율을 바로잡게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신은 속히 일을 마치고 한 달 안에 팽성으로 가 폐하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신에 이어 장량마저 유방의 곁을 떠나니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지무와 용병에 뛰어난 두 기재가 떠난 유방의 앞날에 서서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튿날 유방이 대군을 이끌고 변하에 당도했을 때였다. 수백 척의 배가 왕복하면서 군사들을 실어 나르는 동안 군사 하나가 실족해 강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군사들이 동요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우는 여지없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유방은 장량의 말을 떠올리고 여기기와 육가를 불렀다. 군중의 군율이 저 지경이거늘 어찌 군대라 할 수 있겠소. 군졸 하나가 빠졌다고 저런 소동이 일어나다니. 어서 서둘러 삼군의 총대장을 뽑아 군율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소. 내 생각으론 위표가 총대장의 적임일 것 같은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여기기와 육가는 입을 모아 반대했다. 불가합니다. 위표는 원래 말만 앞서고 실행이 없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인간됨이 오만하여 따르는 장수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에게 중임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유방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요. 출신으로만 따져도 한신이 반딧불이와 같다면 위표는 보름달과 같소. 더구나 짐이 그를 총대장으로 임명한 이상 누가 감히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오. 유방은 기어이 위표를 불러 그에게 원수의 인장을 내주며
즉시 팽성을 향해 진군하도록 명했다. 행군 도중 유방은 무슨 생각에선지 육가를 불러 물었다. 지금 팽성을 지키는 장수가 누군지야오? 팽월이라는 자로 용맹하긴 하나 지략이 부족한 장수입니다. 항우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터라 지난번 논공 행상 때 아무 자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서찰을 가지고 팽성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 보도록 하오. 육가가 명을 받고 팽월을 찾아가자 팽월은 뜻밖에도 육가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는 육가가 내민 유방의 서찰을 읽어보고는 육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내 비록 초패왕의 그늘에 있었으나 한왕의 덕을 사모한 지 오래였어. 이렇게 한왕의 간곡한 친필마저 얻었으니 내 어찌 성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팽월은 성문을 활짝 열고 육가를 따라 나가 유방을 영접했다. 이리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팽성에 입성한 유방은 팽월의 공을 칭찬하며 상국의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는 즉시 크게 잔치를 베풀어 모든 군사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모처럼 만에 질펀한 주흥에 빠져들었다. 이때 후궁에는 항우의 부인인 우희가 있었는데 그 사촌동생 우자기는 팽월의 배반을 알고는 즉시 우희와 항우의 일족을 모조리 데리고 팽성을 빠져나갔다. 우자기가 밤을 새워가며 수레를 달려 제 나라를 치고 있는 항우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고하자 항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분해했다. 유방, 이놈이 감히 내 궁시를 더럽히다니. 내 당장 이놈을 죽여 치욕을 씻으리라. 항우는 곧 용저와 종림에게 계속 제 나라를 치게 하고 스스로 3만 5천의 정병을 이끌고 팽성을 향해 돌풍같이 달려갔다. 이틀 후 팽성에서 30리 떨어진 휴수 강가에 진을 친 항우는 사자를 시켜 유방에게 전설을 띄웠다. 유방은 즉시 위표를 불러 출전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다. 위표는 군사를 5대로 나누어 제1대는 은왕 사마왕이, 제2대는 하남왕 신양, 제3대는 상산왕 장이, 제4대는 유방이 친히 여러 장수들과 함께 출전토록 했으며 자신은 제5대를 맡아 후진을 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하우영, 사마흔, 동예, 유택, 네 장수로 하여금 태공과 여후 두 왕자를 보호하며 팽성을 지키게 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팽성을 나선 유방의 대군은 성박 심리 지점에 진을 친 다음 진과 북을 요란하게 울리며 싸움을 복돋았다. 이에 질세라 초나라 진영에서도 함성 소리 드높은 가운데 용봉 1월의 깃발을 좌우에 늘어세운 항우가 말을 휘몰아 나오면서 크게 외쳤다. 유방 내 이놈! 내 이놈을 사로잡아 갈갈이 찢어놓고 말리라! 이에 제1대의 은왕, 사마왕이 창을 휘두르며 항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항우가 이것을 보고 꾸짖었다. 내가 너를 봉하여 은왕을 삼았거늘 어찌하여 배은하는 것이냐? 내 의제의 한을 풀기 위해 무도한 자를 없애려는 것인데 네가 도리어 배은을 운운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항우는 대로하여 초천검을 휘두르며 사마왕에게 달려드니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한 사마왕은 단 1한 만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항우는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양떼 속에 뛰어든 한 마리의 호랑이와도 같았다. 그 뒤를 초군들이 휘몰아치니 한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넘어갔다. 항우는 어느새 제2대의 하남왕 신양과 맞닥뜨렸다. 말을 걸어 볼 것도 없이 항우의 초천검이 또 한 번 번쩍이더니 신양의 목도 땅바닥에 뒹굴었다. 이때 무수한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유방이 여러 장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항우는 유방을 보자 고리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내 너를 특별히 한왕이 봉해 주었거늘 무엇이 부족해서 함부로 내 영토를 침범한단 말이냐? 항우의 기세는 땅을 흔들었고 그의 오추마는 비호와도 같았다. 항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유방에게로 달려들자 번쾌, 시무, 주발, 근흡, 주란 5장수가 일제히 달려들어 항우를 협공했다. 그러나 항우는 조금도 겁내는 기색 없이 왼손에는 방천극을, 오른손에는 초청검을 휘두르며 5장수 모두와 대적했다. 이를 본 초군의 진영에서는 환초, 개포, 우자기가 대군을 독려하여 휘몰아쳐오자 유방과 한군의 장수들은 그 형세를 이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제5대의 위표가 유방을 구하기 위해 항우 앞을 가로막았다. 위표를 본 항우는 이를 갈면서 호통을 쳤다. 이 은혜를 배반한 역적놈이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위표가 대답 대신에 큰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함께 어우러져 싸우기를 10여 합에 이르렀을 때 항우가 갑자기 철편을 꺼내어 위표의 투구를 향해 힘껏 휘둘렀다. 깜짝 놀란 위표가 고개를 숙여 피하다가 등허리를 얻어맞고는 말등에 엎드린 채 그대로 도망을 쳤다. 이에 항우는 더욱 군사를 휘몰아 한군을 모두 추산하니 그 피가 곳곳에 작은 여울을 만들고 시체는 들에 가득 쌓여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유방은 초군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간신히 도망쳐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군사는 100여 명에 불과했고 번케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행방이 묘연했다. 유방이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팽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유택이 겨우 몇 기의 군사만을 이끌고 유방에게 달려왔다. 사마한과 동해가 초군에 항복하여 폐하의 존성 모두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이냐. 장량과 한신의 간언을 듣지 않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유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탄식을 내뱉었다. 이때 벼랑간 저만치 멀리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초군이 쳐들어왔다. 이제 날개가 있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니 내 명도 이것으로 다하였구나. 바야흐로 유방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동남쪽으로부터 난데없는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자 초군은 모두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유방은 속으로 괴이하게 여기며 길을 찾아 도망쳤다. 문득 희미한 빛이 앞길을 비춰주어 그 빛을 따라서 20여리를 달려가자 어느 틈엔가 바람은 치고 사방이 다시 전과 같이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군졸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유방을 놓친 항우는 다시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공과 옹치 두 장수에게 유방을 뒤쫓도록 했다. 유방이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렸건만 말도 기운이 다했는지 어느새 초의 대장 정공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체념한 유방은 말을 멈추고는 정공에게 말했다. 내가 듣건대 어진 사람은 강한 것을 꺼리고 약한 것을 돕는다고 하니 장군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든 이대로 달아나게 해주시오. 훗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리다. 그러나 굳이 강포한 항우를 위해 이 유방을 죽이려 한다면 내 구태여 사양하지 않을 것이니 포박해 가시오. 정공은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소장이 평소 대왕을 사모해온 터에 어찌 대왕을 생포하겠습니까?
오늘 일은 대왕과 소장만이 아는 것으로 하고 속히 피하십시오. 고맙소이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유방은 정공에게 깊이 감사한 후 다시 동남쪽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고, 정공은 허공에 화살을 쏘며 쫓아가는 척하다 찜짓 말을 돌려 돌아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극심한 피로와 갈증이 엄습해왔으나 유방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그렇게 30리를 더 달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인가의 불빛이 보였다. 유방은 그쪽으로 말을 몰아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노인은 금포 위에 금갑을 걸친 유방을 보자 지체가 높음을 알고 정중히 집 안으로 맞아들인 다음 음식을 내놓았다. 백기에 왕궁이신 것 같은데 어인일로 이 밤에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유방이란 사람으로 팽성에서 항우와 싸우다 패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노인은 그대로 꿇어 엎드리며 절을 올렸다. 소인이 대왕을 사모한 지 오래인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조난을 뵙게 되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방은 감사하기를 마지 않으며 노인의 이름을 물었다. 소인은 척가라 하며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신의 일족이므로 마을 이름을 척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공께서는 자제분을 몇이나 두시었어? 자식이라고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나이 18입니다. 일찍이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난 허부라는 이가 제 여식을 보고는 훗날 대기할 몸이라고 했는데 오늘 대왕께서 소인의 집에 왕림하셨으니 이 아이로 하여금 시봉을 들게 하겠습니다.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척가는 기어이 딸을 불러내어 유방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유방이 보니 한 송이 복숭아꽃 같은 수려한 미모와 몸매 또한 빼어났다. 유방은 넋을 잃고 처녀를 바라보다가 옥대를 풀어 척가에게 주며 말했다. 내 마음의 증표로 주는 것이니 받아두시오. 척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옥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딸 척희로 하여금 유방을 모시도록 했다. 유방은 그날 밤 척희의 규중에서 지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유방은 척가에게 작별을 구했다. 척가는 척희를 옆에 데리고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폐하께서 이제 떠나시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하루속히 패군을 수습한 연후에 곧 사람을 보내 척희를 데려가리다. 척가장을 빠져나온 유방은 남쪽을 향해 다시 말을 달렸다. 10리쯤 지났을 때 맞은편에서 한때의 인마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초나라 군사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유방은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감추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앞선 대장은 등공 하우영이었다. 유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뛰쳐나와 큰 소리로 불렀다. 등공! 거기 오는 장수가 등공이 아니요. 하우영은 유방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에서 뛰어내렸다. 무사하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변심한 사마흔과 동해가 태공을 비롯한 존속들을 인질로 삼아 초군을 끌어들인 까닭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태자님과 왕자님만을 구출해 오는 길입니다. 유방은 하우영을 부여잡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경의 용맹으로 내 자식은 구했으나 태공과 여후의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지만 태자님과 왕자님께서
건재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그제야 자신의 두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린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등공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 유방은 철모르는 두 아들과 하우영을 번갈아 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하우영을 재촉하여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이윽고 멀리 변하의 동쪽까지 가서야 진영을 세우고 군사들을 쉬게 했다. 며칠 후 장량과 진평이 구원군을 이끌고 유방의 진영에 도착했다. 장량이 유방 앞에 배복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패군하신 뒤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모아왔는데 이처럼 건재하신 폐하를 배우니 참으로 천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손을 잡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생의 충간을 듣지 않았다가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을 잃고 내 일족까지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후회가 막급이요. 장량은 그런 유방을 위로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지난 일들은 깨끗이 잊으시고 앞날을 대비토록 하십시오. 지금 이곳은 앞에 큰 강이 가로놓여 있어 만일 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서둘러 영양성으로 입성하시어 제후들의 군사들을 모은 후 다시 한신을 불러 팽성에서의 패전을 서력하게 하십시오. 유방은 장량의 진언에 따라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영양성으로 향했다. 영양성을 지키고 있던 한일휴는 성방 멀리까지 나와 유방 일행을 맞아들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는 사이에 그동안 종적이 묘연했던 번케를 비롯해 주발, 왕릉, 위표 등이 각자 패군들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유방은 위표를 불러 크게 꾸짖고는 그에게 주었던 대원수의 인장을 도로 빼앗았다. 위표는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평양성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